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귀한 우리 교수님들 또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참 중요한 행사를 개최해 주시고 또 함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나누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원고를 썼고요. 그렇지만 오늘 오후에는 제가 원고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다른 내용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네덜란드에서 한 10년간 살았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배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조금 여러분들 졸리시지 않게 여러 가지 사진들도 보여드리고 동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차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핵심은 그 카이퍼가 어떻게 학문과 신앙을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가에 대한 내용 요 4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카이퍼가 1898년에 그 프린스턴 디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때 행했던 강연 중에 그 4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적용들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치시면 이미 카이퍼에 대한 종합적인 PPT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그 페이지를 따온 거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그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좋은 PPT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부총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오늘이 140년 전에 카이퍼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개교를 한 날입니다. 그때는 암스테르담에 가시면 그 담스퀘어라고 하는 제일 중심이 있는데 그 담스퀘어에 이제 큰 건물이 왕궁이고요. 그 왕궁 옆에 있는 교회가 뉴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개교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영역 주권이고 이것은 그 마지막 문장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이것을 가장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밀리 백그라운드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셨고요. 이분이 어머님이셨고 여기가 생가가 되겠습니다. 마하슬라우스는 네덜란드의 남서쪽의 항구인데요. 마스가 이제 그 뮤스, 그 강 이름입니다. 슬라우스는 이렇게 닫힌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강을 열고 닫는 그런 뜻인데 지금도 이 건물이 남아 있어요. 이 건물에 가 보시면 지금은 이제 크라우드팟이라고 하는 드럭스토어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벽에 보면 The Birthplace of Abraham Kuyper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홈스쿨링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고 어머님도 그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슬라우스고요. 그 다음에 라이든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켈빈과 알라스코의 그 비교를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세 번째가 아까 우리 그 손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베이스트 시골 목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트렉스트에서 목회를 조금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자유대학교를 암스테르담에서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반혁명당의 수상으로 동시에 내무부 장관으로 5년간 봉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의 가장 큰 그 커머셜 캐피털이라고 한다면 헤이그는 정치적인 수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사진은 여기가 마슬라우스인데요. 여기 가시면 지금도 이 제일 큰 교회가 바로 부친께서
목회하셨던 교회라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큰 교회고요. 네덜란드 교회의 특징이 아주 파이프 오간이 아주 이제 웅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마슬라스에 가시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동상이 최근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5일에 얀 피터 발크넨더라는 수상인데요.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는 그 네덜란드 분들 가운데 가장 카이페리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기독교 민주당, 그 기독교 민주연합인 그 CDA의 수상으로서 연임을 하신 분입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네덜란드 수상을 역임하셨습니다. 2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또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받은 우리나라의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총신에 계시는데, 그때 박사학위 논문 받을 때 저도 한번 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네덜란드 수상으로 직접 한국을 공식 방문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수상이실 때 카이퍼의 동상을 제막을 했고, 지금도 가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베이스드인데요. 베이스드 카이퍼가 25살에 첫 목회를 했던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 베드로 교회죠. 세인트 피터스 게르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013년에 카이퍼가 여기서 목회했던 150주년 기념으로 이런 전시회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뒤에 있는 분이 바로 요 비처 발투스 그 아주머니입니다. 아주 그 독신으로 사신 경건한 여성인데, 이분의 그 경건의 그 힘에 눌려서 카이퍼가 완전히 개혁주의적인 목회자로 거듭났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명의 한 성도, 여성도가 그것도 이렇게 네덜란드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낳는 영적인 산파 역할을 했다는 점은 참 의미 있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여전도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때 꼭 이 성도님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젊은 청년 누군가가 또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한 번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80년에 그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를 처음 설립할 때 이 건물에서 시작을 했고요. 100주년 되었을 때 네덜란드에서 우표도 발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875년에 이 후닝이라는 분이 아이디어를 냈고, 78년에 그 준비 그 단체가 결성이 된 후에 80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때는 학부가 딱 3학부밖에 없었습니다. 신학부, 법학부, 문학부. 그리고 교수님들도 몇 명 되지도 않았고 학생들도 이제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지금은 커져서 한 2만 5천 명 학생들, 그리고 세계적인 대학이 되어 있고요. 1905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이퍼가 수상일 때 이제 입법이 되어져서, 그전에는 교육부 인가도 못 받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학위 인가를 다 이제 받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학교 건물은 원래 가이스흐라흐트라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제일 시내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게 이제 본관 건물인데, 암스테르담에 지금 말을 하면 서울 같으면 강남이죠. 이제 암스테르담이 남쪽으로 팽창하면서 제일 좋은 땅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요 건너편은 암스테르담의 맨하탄이라고 할 정도로 금융가가 밀집되어 있고요. 요 옆으로 이제 캠퍼스가 아주 아름답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자유대학교, 우리 송 교수님이나 다 여기서 이제 공부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프린스턴 신학원에서 카이퍼가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 했던 6개의 강의가 있는데, 그것을 Lectures on Calvinism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챕터 4가 Calvinism and Science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크게 이렇게 4가지인데요. 첫째는
칼빈주의가 학문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켰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송 교수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개신교가 강한 나라들이 이 대학교가 참 좋거든요. 미국에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운 대학교 이 켈빈 유니버시티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주 작지만 탁월한 대학이고 또 뭐 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렇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교육을 잘할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대학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도 정말 그 좋은 학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덜란드에도요. 전 세계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민 간 곳마다 크리스찬 스쿨을 안 세운 데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이민 가면 가정, 그 다음에는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주 시드니에 가셔도 그렇고요. 퍼스에 가셔도 이 네덜란드 더치 이미그런트가 세운 크리스찬 스쿨들은 아주 퀄리티가 좋습니다. 특별히 미시간에 있는 크리스찬 스쿨들 대부분 다 그 CRC 교단에서 세운 건데 정말 좋습니다. 왜 이렇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교육을 잘 시키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카이퍼가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네 가지인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문을 고유한 영역으로 회복시켰고 비자연적 속박에서 구원했고 갈등에 대한 해법을 추구했다 하는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보겠는데요. 이 켈빈주의가 왜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켰느냐는 것이죠. 켈빈주의가 어떻게 과학을 발전시켰느냐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증거로 카이퍼가 드는 것이 이 라이든 대학교입니다. 본인의 모교인 동시에 네덜란드 최초의 종합대학교인데요. 이것은 네덜란드의 독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과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 망원경, 현미경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네덜란드에서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학문의 정의가 이제 칼빈주의 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만물의 통일성, 연속성, 연결성, 정합성 이런 것들이 다 켈빈의 그 신학을 확장시킨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10월 3일이 우리나라는 개천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된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독일은 통독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올해가 30주년 통독 기념일이고요. 근데 네덜란드 레이든에 가시면 이 날이 해방 기념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 레이든 대학교가 세워지기 2년 전에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라이든이 포위가 됐더랬습니다. 이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이끄는 그 필립 2세가 보낸 알바공이 네덜란드를 계속해서 쳐들어갔거든요. 왜?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80년 동안 독립전쟁을 하는데 남쪽은 거의 다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포위된 이 성이 라이든 성이었습니다. 한번 포위했다가 물러간 다음에 다시 또 포위를 했거든요. 그게 3개월 동안 포위를 하니까 식량이 다 바닥에 나버린 거죠. 그래서 레이든 안에 시민들이 거의 한 3분의 1이 아사했습니다. 항복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이 우리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항복하니까 이 스페인 군인들이 뭐 남자, 여자 뭐 가리지 않고 학살을 했거든요. 남쪽에서 그런 아주 악명 높은 스페인 군대의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버틴 거예요. 심지어 이야기에 의하면 시장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몸을 시민들에게 먹일 생각까지 했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때 네덜란드의 국부인 윌리엄 오브 오렌지, 빌름 판 오란여 공이 독립군을 이끌고 남쪽에서 이제 지원을 하러 가는데 이제 문제는 1대1로 붙어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강감찬 장군의 살수대첩 전략을 씁니다. 로텔담 지역에서 라이든까지 이 뚝이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그쪽이 다 바다보다 낮은 땅이니까 뚝으로 다 물을 막아 놓았는데 이 뚝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강하게 라이든 쪽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바람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페인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라이든에 있는 한 소년이 가만히 밖에 나와 보니까 따끈따끈한 빵도 있고 다 있는데 군대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이제 알리고, 그때 마침 이 윌름 반 오라니어 공이 탄 배들이 이 물을 타고 라이든 시민들을 구하러 온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라이든은 지금도 10월 3일이 되면 그 해방 기념일을 페스티벌을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죽어갔던 그런 모습인데요. 그때 이 독립군인들이 배를 타고 갖고 간 음식이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하고 거의 같아요. 흰 빵하고 그다음에 하링이라고 하는 청어, 그 생선하고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먹고 기운을 차리는 라이든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지금도 미리 신청을 하면 라이든 시에 가면 시에서 공짜로 그 흰빵과 그 하링을 줍니다. 그때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라이든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네덜란드가 비로소 이제 독립이 됩니다. 그 독립되면서 이 윌름 반 오라니어 공이 우리가 독립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뭘 할까? 이제 다 모여서 의회 회의를 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국민들이 뭘 결정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학을 세우는 것이다. 그걸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대학이 라이든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은 아까 우리 미국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전 세계 역사상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의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독립하면서 이건 왕정도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화정을 만들었고, 페더럴 가버먼트, 연방제 공화국을 만든 것이 최초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라이든 대학교는 어쩌면 네덜란드의 하버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네덜란드는 소위 황금 시대라고 하는 전 세계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신생 독립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조금씩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한스 리퍼헤이라는 분은 원래는 안경업자예요. 안경을 만드는 엔지니어였는데 어떻게 볼록 렌즈, 오물 렌즈 이렇게 두 개 합쳐보니까 갑자기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망원경을 만들어버렸어요. 망원경을 만들고 나서 제일 발전하는 게 뭘까요? 천문학이잖아요. 천문학. 천문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항해술이거든요. 옛날에는 배를 타려면 다 별을 보고 항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가 천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항해술을 발전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안경업자 얀센이라는 분은 이 안경을 해보니까 갑자기 작은 게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미경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의해서 사실 본격적인 과학이 발전될 수 있는 이 인스트루먼트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먼저 발전된 것이 미생물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레원 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이 앞에 있는 두 분의 그 현미경과 망원경을 더 발전시켜서 미생물학이 더 발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리블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에디슨 같은 분인데요. 이분은 아주 탁월한 앙트로프르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이기도 했고요. 아주 실천적으로 온갖 것들을 다 발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이분이 유명해지니까 영국의 왕실에서 이분을 런던으로 초청을 해서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 템즈강에 이 잠수함을 만들어서 지금 시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창의성이라든가 학문성, 실용성들이 아주 탁월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몇몇 분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페런하이트라는 말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분도 원래는 그 폴란드에서 오신 분인데 나중에 네덜란드에 정착을 해서
연구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씨를 그분의 이름을 따서 페런하이트라고 부르고요. 그분이 만든 온도계가 지금도 쓰고 있는 수은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카이퍼는 이런 예를 들면서 왜 학문이 가능한가? 이 칼빈주의의 교리, 하나님의 경륜, 예정, 섭리, 의지의 통일성, 운영의 확실성, 그리고 사물의 통일성, 안정성, 질서, 예정 이런 것들이 딱 셋업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과학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자연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라이든 대학의 오래된 도서관 옛날 그대로 있는데요. 거기 가면 성경이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연과학 책 그게 왼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했던 자연과학적 지식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소화를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령 이 스반멀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 현미경으로 온갖 곤충들을 다 연구하는데 곤충학자로서 프랑스의 그런 사람들 파브르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은 벌꿀의 생식기입니다. 벌꿀의 생식기를 확대해서 본인이 직접 그린 겁니다. 근데 사진 찍었는 것보다 더 잘 그린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분의 책을 보시면 전부 다 그려서 이렇게 온갖 곤충들을 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해서 이제 사람 인체까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느 학자가 이분을 연구하러 네덜란드에 온 것도 다큐멘터리에 보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도 인체 해부학 전문가인데요. 인체 해부학이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발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각종 장기들을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액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가 놓으면 절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그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는데요. 그 황금시대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분이 만들어 놓은 어린 아이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보고 의학이 발전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아이 해부하는 모습인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이제 성인을 해부하는 그 라이든 대학의 그 강당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네덜란드 화가가 큰 게 그렸어요. 그게 아마 렘브란트가 그렸는지 그 프란스 할스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인체 해부하는 교수님이 인체 해부하는데 막 그 주변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었거든요. 강당을. 막 교수님들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보고 있고 멀리서 학생들도 막 너무너무 신기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체 해부학 도서가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출판이 되죠. 근데 이게 나가사키로 갑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시계도 갖다 주고 현미경도 갖다 주고 하다가 제일 먼저 갖다 준 책이 바로 이 인체 해부학 책이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어려운 네덜란드 말들을 끙끙거리면서 배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번역한 네덜란드 책이 바로 이 인체 해부학 책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포인트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문을 고유한 영역으로 회복시켰다 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우리 아침에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죄만 구원하시는 구속주가 아니라 우주의 머리시다. 즉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라는 것을 일반 은총 교리를 통해서 회복시켰기 때문에 가톨릭의 어떤 이분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학문이 더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예를 들면 영육을 나누었고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이것은 그리스 사상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은혜를 나누어서 은혜는 여 위에 있고 이것은 어거스틴의 그 신학 사상, 자연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칼빈이나 카이퍼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시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에서도 주인이시다. 우주적인 머리시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따라서 구속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회복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살았던 쾰른이고요. 요거는 이태리의 이제 피렌체입니다. 르네상스가 발생했던 곳인데요. 이 두 도시를 비교해 보시면 중세의 세계관이 보이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쾰른은 독일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저 돔보다 더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피렌체도 마찬가지죠. 돔이 제일 중앙에 있고 가장 어마어마한 규모로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톨릭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레이스가 최고라는 거죠. 신학은 여왕이고 나머지 학문들은 신학의 시녀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황은 태양이고 영주들은 다 달과 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가 최고고 나머지 모든 영역은 교회의 간섭과 통제와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 지금도 이 도시 계획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뜨린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리고 루터와 칼빈에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저는 이 두 그림을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설명하는데요. 이게 가톨릭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루터와 종교 개혁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벨기에 가장 유명한 화가인 루벤스가 그린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를 그린 겁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카운터 레포메이션을 시작한 가톨릭의 가장 브레인이고 가장 많은 대학을 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이 로욜라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일반 성도들은 그 밑에서 벌벌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욜라의 말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톨릭적인 세계관, 중세적인 세계관은 언제나 버티컬한 세계관입니다. 수직적인 세계관이고 권위주의이고 하이어라키입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을 깨트린 것이 레포메이션인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그의 그 슈타트키르시에 가시면 이게 제단화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루카스 크라낙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은 성만찬하는 모습이거든요. 성만찬할 때 가톨릭은 이렇게 신부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걸 주지만 루터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평화된 패러다임이라는 거거든요. 평등 사상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성직만 귀한 그 성직의 거룩한 직분이 아니라 모든 직분이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일반 학문이 발전될 수 있는 물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그림은 루터가 설교하는 그림인데요. 이 보면 루터하고 성도들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이게 루터가 비록 설교단에 올라가 있지만 똑같고요. 그러나 루터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세마포로 상징되는 부활,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성경 위에 왼손을 얹고 있습니다. 이게 솔라 스크립튜라죠. 그리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런 사상들이 가톨릭의 천년 묵은 그 오래된 버티컬한 패러다임을 깨트려 버리고 근대 시민 사회를 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루터가 공부했던 에어푸어트 유니버시테트가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지만 루터는 그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 스페큘레이션이 많았던 그 스콜라스틱에 대해서 진저리를 냅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에 새로운 대학을 세웠고 그것이 또 할레에 가서 두 도시에 지금 마틴 루터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독일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2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할레에서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고아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uptschule, 직업학교, 김나지움, 대학교까지 완전히 모든 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18세기인데 이것이 지금의 독일 교육의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신 분들이 나온 분들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뮬러,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하신 그분이 바로 할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오셨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슬라프가 바로 할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세상을 바꿔버렸는가를 아실 수가 있겠죠. 예, 그거는 뭐 조금 더 멀리 나간 이야기니까 다시 이제 카이퍼에 돌아오겠습니다. 깔뱅이 또 카이퍼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패스트가 돌았을 때, 그 당시에 흑사병이 유럽에 돌았을 때 한 신부는 이태리에서 그 자기 교구에 있는 환자들을 극진히 돌보았다. 사랑으로 돌보았다. 그러나 그 신부님도 결국은 전염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깔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환자들을 돌보는 동시에 격리 정책을 해버리는 거죠. 위생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사역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지금 말하는 우리 14일 격리, 이 격리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매우 많이 줄였습니다. 참고로 이 쿼런틴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런 그 개신교 전통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 크로아치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처음에 그 환자들이 들어올 때 그 40일 동안 격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는 40일 격리가 기본이었는데 그게 발전해서 사실은 사순절이 된 겁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이 격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카이퍼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 피터 플란시우스라는 분을 언급을 합니다. 이분은 암스테르담에서 설교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항해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배도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항해술을 아주 많이 발전시킨 분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일반 학문도 탁월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17세기 전후로 200년 동안 소위 황금 시대라고 하는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과 자연은 망원경의 두 안경과 같다는 것이죠. 이 두 개를 제대로 봐야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나갈게요. 플란시우스라는 분이 이런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지금의 벨기에 출신입니다. 그때는 네덜란드, 벨기에가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분이 만든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861년에 김정호 선생님이 대동여 지도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분들, 메르카토르라는 분 들어보셨죠? 이분은 1530년도에 세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분들이 얼마나 글로벌한 이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가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이분이 항해술 강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배를 타고 갈 때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 아닙니까? 왜 이게 풍차를 만들었냐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죠. 바람 너무 세게 불고 날씨가 안 좋고 밑에는 물이고 진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쉬운데 이분들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낸 것이 풍차입니다. 나중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풍차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최초의 공장인데 환경 친화적 무공해 재생에너지 공장입니다. 서스테이너블한 공장이죠. 근데 이 풍차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물도 퍼내고 방아도 찍고 기름도 짜지만 그 중에 하나가 톱을 썰었습니다. 톱을 썰면서 뭘 만드느냐 하면 배를 만듭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든 배는 그 당시에 스페인 전함보다도 훨씬 더 날씬하게 만들고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량 생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약 네덜란드가 그 무적 함대인 스페인을 제치고 전 세계 무역을 제패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은총론은 아까 우리 김 회장님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에 가장 이제 많은 그 글을 썼고요. 사실은 카이퍼가 본인이 창간한 신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일간 신문이 그 스탠다드가 있고 주간 신문이 헤라우트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헤라우트에 수년간 일반 은총에 대해서 아티클을 썼습니다. 그거를 다 모아서
일반 은총론이라고 하는 저 세 개의 두꺼운 책을 썼고요. 저거는 아직도 다 영어로 번역되지도 않았고 조금씩 지금 영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 제가 이제 한동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도 이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과 자연을 회복해 버리니까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유럽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네덜란드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세계 톱이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배를 타고 장사만 한 게 아니라요, 온 세계의 이상한 동물들 다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최초의 동물원이 만들어졌고요. 온갖 이상한 식물들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최초의 식물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곤충들도 이상한 곤충들 다 모아와서 연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과학들이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연적 속박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교회의 간섭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이런 패러다임이 있었죠. 몸은 국가고 황제고 영혼은 교회고 교황인데 여기에서 제3의 세력으로 대학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물론 르네상스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사상도 있었지만 카이퍼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기초해서 대학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황과 황제는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켈빈주의에 의해서 이게 풀려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카이퍼 사상을 신켈빈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common grace, 일반 은총이라든가 우리 또 송 교수님 말씀하셨던 antithesis라든가 그다음에 cultural mandate라든가 superior sovereignty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고 각각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일반 은총을 만들면서 네덜란드가 그렇게 강소국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톨러런스입니다. 톨러런스.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해서 가톨릭을 박해하지 않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상가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박해를 안 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가톨릭이 계속해서 다 박해해서 프랑스는 20만 명의 위구노들이 전 세계로 다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20만 명의 위구노들은 다 똑똑한 엘리트들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을 자기가 직접 읽어보니까 그 루터나 켈뱅의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목숨 걸고 개신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한 엔지니어고 앙트로프레너고 뱅커고 학자였단 말이죠.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암스테르담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스테르담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톨러런트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네덜란드 국민들의 국민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꼽는 게 한델스케이스라고 해서 트레이딩 스피릿, 장사하는 데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유대인 못지 않습니다. 전 세계 무역을 하면서 아까 우리 김 회장님 말씀대로 세계 5등의 무역 국가죠. 규모가 5등이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 비하면 세계 1등이죠, 사실은. 그 조그만 나라가 1조 달러의 수출입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큰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암스테르담이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서 갑자기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난민들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난민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왔고요. 원래 처음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의 벨지움, 안트베르펜, 그리고 브르헤에 많이 왔었습니다. 이게 스페인에 의해서 함락이 되니까 유대인의 다이아몬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돈 많은 뱅커들이 다 암스테르담에 온 거예요. 그 암스테르담 갑자기 부자가 돼버린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 다음에는 유럽에서 가장 똑똑한 학자들이 다 학문의 피난처를 암스테르담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암스테르담이 모든 면에서 더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톨러런트 하면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스테르담은 그 당시 아까 말씀하신 스탁 엑스체인지도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은행도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이런 금융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그런 근대 과학들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코메니우스 잘 아시죠? 체코의 유명한 교육학자였는데 이분이 루이 더 히어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앙트르프레너에서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르든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분의 학문의 꽃을 피웁니다. 기독교 교육의 대가죠. 그래서 나르든에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분도 체코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네덜란드에 와서 이 기독교 교육에 가장 큰 체계를 세우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러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에서 그런 언급을 쭉 하거든요. 이분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만은 데카르트도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언급하느냐 하면 쭉 내려가시면 홉스, 리바이어탄슨 홉스, 그 다음에 로크, 영국의 두 사람, 그 다음에 유명한 베일,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스피노자. 이런 당대의 석학들이 전부 다 네덜란드에 와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학문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그 칼빈주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톨러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데카르트가 살던 암스테르담의 집입니다. 요거는 스피노자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태튜트고요. 여기 보면 프리덤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존중했다는 뜻이고요. 이건 헤이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스피노자의 박물관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사실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북쪽에 가시면 엠든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스위스 북구의 제네바라고 할 정도로 가장 많은 또 난민들이 갔는데 그 도시가 일약 세계 최고의 항구 도시가 되고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유럽에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시티로 이제 지정을 받은 그런 도시인데요. 여기도 다 갈뱅의 그 갈뱅주의와 이런 그 난민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그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사실 미국도 그런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복받은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 인구가 준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이민자들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 학생들 중에도 똑똑한 애들 잘 불러서 키우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발견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엔티더시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학문은 갈등 관계가 아니고 모든 학문은 중립적이 아니고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신앙에서 출발하는데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이 세상은 정상이다.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 인간은 지극히 정상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사람들은 진화론자도 될 수 있고, 합리론자들도 될 수가 있고, 니체가 될 수도 있고, 데카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창조를 부인하죠. 진화를 받아들이고 기적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상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카이퍼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세계관은 비정상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우주 만물이 뒤틀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올바른 학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영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것이 해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책이나 제 그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퍼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사회에 적용했을 때 소위 기둥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 언론, 모든 분야에서 각기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또 인본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대로.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보시면 그런 그 색깔이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도 제가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을 때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요.
학교 컴플렉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컴플렉스가 있는데 학교가 세 개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가 이제 하나는 공립학교고요. 하나는 가톨릭 학교고요. 하나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학교의 세계관을 보고 동의하는 그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계관이 그런 교육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유치원 2년, 초등학교 1년을 다녔는데 학교 갈 때 자전거 타고 조그만 가방에다가 도시락에다가 샌드위치 하나만 넣고 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제가 그 네덜란드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네덜란드는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파면은 물하고 진흙밖에 없습니다. 해양에 가스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곳이 휴먼 리소스입니다. 인적 자원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아이당 투자하는 금액이 아마 세계에서 톱일 겁니다.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카이포 이전부터 80년 동안 소위 그 스쿨 스트러글이라고 해서 기독교 학교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80년 만에 1917년에 네덜란드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학교 교육의 자유가 헌법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모든 사립학교가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카이포의 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좀 웹사이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제가 볼 때 가장 그 카이포의 유산을 잘 보여주는 웹사이트인데요. 카이포 다음에 헤르만 도이벨트, 볼렌호벤, 그 이후에 모든 학자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학자들, 각 분야에서요, 모두 다 모아놓은 포털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웬만한 분들은 다 보실 수가 있고 그 안에 그분들이 남긴 저작들도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는 네덜란드는 그 CDA라고 하는 게 제일 크고요.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크리스천 유니언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정당이 있고요. 비록 작지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은 이제 PKN이라고 개신교회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겠습니다. 우리 한동대 사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학문과 신앙연구소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고 있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 과목 있고요. 그다음에 카이퍼 칼리지라고 하는 RC가 있습니다. 카이퍼 칼리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동대는 이제 공동체 훈련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 한 350명, 400명의 하나의 RC, Residential College로 그 건물 하나의 기숙사에 그 정도로 수용이 되니까 그 건물 하나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공동체 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헤드마스터 교수님이 계시고 팀 교수님들이 한 10대 분 계시고 각 교수님당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전공이 다 다르고 학년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의 RC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카이포 칼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포 칼리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그 카이포에 대한 소개가 있고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로드십,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카이포 칼리지 학생들은 늘 이제 카이포를 생각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하나의 페인팅이 있는데요. 이 페인팅은 네덜란드, 지금은 이제 벨기에입니다만은, 겐트라고 하는 도시에 가시면 제일 큰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제단화였습니다. 얀 판 아이크가 그렸던 제단화 중에 일부인데, Adoration of the Lamb이라고 하는 제목의 벨기에 어떤 국보 1호급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이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컵, 언약의 컵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천군천사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데 그 모습들을 보시면
여기 뭐 성직자들도 있지만 평신도들도 있고 남녀노소 학자들도 있고 책 들고 온 사람도 있죠.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앞에 있는 이 파운틴은 이제 생명의 샘이죠. 제가 왜 이제 이 그림을 좋아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벨기움에 또 한 5년 동안 있으면서 이 그림을 알게 되고 가장 또 세계관 강의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 당시에는 성경을 못 읽으니까 이런 화가들이 이런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려서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참고로 히틀러가 벨기에에서 도망갈 때 딱 이 그림 하나만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연합군들이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이 그림하고 뭐 루브르에 있는 것들 다 찾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나머지 시간은 시간 되는 한도 내에서 제가 준비한 그 웹사이트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뭐 조금 더 질의응답도 받고 싶은데요. 시간이 안 돼서 요게 이제 All of Life Redeemed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Resources for the Christian Worldview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분이 나오고요. 그 밑에 쭉 가시면 모든 책들, 학자들 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학문과 신학연구소 한동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콜로키움에 들어가시면 뭐 우리 손봉호 교수님께서 하셨던 학문과 신앙 강의라든가, 뭐 물리학과 신앙, 화학과 신앙, 뭐 통계학과 신앙, 디자인과 신앙, 모든 전공, 거의 모든 전공 과목과 신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들이 나와 있고, 물론 해외의 석학들의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건 켈빈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CCCS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관 학술 동력회, 포럼 C는 네덜란드의 기독 학자들이 만든 그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강조하는 웹사이트고요. 요건 독일 겁니다. 요 마부르크에 있는데요. Institut für Glaube und Wissenschaft라고 하는 그 단체가 그런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파스칼 센터는 그 캐나다의 리젠트 칼리지에 있는 겁니다. 요 와이삭스는 영국의 리즈에 있는 크리스찬 스칼라들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유니버시티, 제일 큰 기독교 대학이죠. 거기에 보시면 이런 인스티튜트가 있고요. 또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셨던 척 콜슨 센터 있고요.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 요거는 말씀드렸고, 요거는 미국의 서밋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월드뷰에 대해서, 크리스천 월드뷰에서 가장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 외에도 뭐 뉴에이지, 이슬람, 마르크시즘, 세큘러리즘, 뭐 이런 지금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요 6개의 제일 중요한 세계관들을 아주 심도 있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력회가 되겠고요. 혹시 우리 김 회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회장님은 이제 뿅아리 이야기 하셔서 제가 최근에 네덜란드의 그 해치테크라고 하는 뿅아리 기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하는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을 이렇게 기업에 구현하는 앙트로프르뉴어들인데요. 최근에 이분들이 개발한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저 안에 달걀을 창창창창 넣습니다. 그리고 딱 닫은 다음에 이 공기를, 최적의 공기를 넣고 온도를 해서 뿅아리를 부화시키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 페인앤달이라는 것에 있는 그 기업인데요. 유튜브에 이렇게 다 나오니까 혹시 하림에서 관심 있으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김 회장님.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노는 것 같이 하신다는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덧붙였는데, 네덜란드 교환학생이 한동대에 와가지고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기독교와 현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하고 또 극복하는 건데, 얘가 마지막에 자기 발표한 다음에 카오시라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퀴즈를 내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맞추면은 뭐 누가 몇 점 맞았다, 누가 몇 점 맞았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상이 쫙 나오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게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덜란드는 좀 이렇게 좀 별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보얀 슬랏이라고 하는 청년이 뭘 하느냐 하면 전 세계 바다를 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앙트러프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네덜란드 한동에서 더치 앙트러프너십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어릴 때 아빠랑 같이 이제 그리스에 가서 휴가를 가는데 그 다이빙을 해보니까 밑에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얘가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델프트 공대 학생인데요. 이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위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인데요. 이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 학문적으로 실용적으로 대단한 그런 그 entrepreneurship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이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아시아 무역을 다 제패했고 또 미국도 사실은 뉴욕이 원래는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이 무역을 완전히 다 장악했거든요. 심지어 덴마크 왕은 그 네덜란드 상인들로부터 무기를 산 다음에 돈을 못 갚아가지고 자기 왕관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 보면 여기 다큐멘터리에 다 나오거든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 교수님 통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네덜란드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제가 오케스트라를 2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동영상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자존감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는 우리 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교육받는가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차이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덜란드나 독일에는 학원이 없습니다. 벨지움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가는 곳은 유일하게 딱 2군데밖에 없는데요. 자기가 음악하는 애들은 뮤직스쿨에 가서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축구 클럽에 가서 축구합니다. 그것 외에는 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사교육 때문에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창의성을 다 죽여버리고 아침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마치 판에 찍은 것 같이 국영수만 잘하게 만드는 기계로 만들어서 창의성이 하나도 없이 재미도 없이 그래서 수능 본 날 애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네덜란드나 독일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게 정말 어렵지 않을까?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교육비 많이 들어가니까 안 낳는 거잖아요. 여기는 나라에서 다 주니까 양육비 다 주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나라에서 애들 양육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않고 애들 공부시킬 수 있으니까 애를 안 낳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없다고 하는데 이 조스티 밴드는 50년 된 오케스트라인데요. 5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장애인 단체에 가서 장애인 시설에 가서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하네스 스티크팅이라는 말을 줄여서 만든 건데 그게 커져가지고 지금 50년 됐는데요. 장애인 200명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연말에 되면 이렇게 화려한 라이브 중계를 하는데 네덜란드에서 제일 높은 왕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부 인사들이 다 오고 어마어마한 연주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연습하는 영상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네덜란드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조스티 밴드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 Iedereen is bijzonder, everyone is special입니다. 이 장애인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요. 남녀노소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악보를 못 읽어요,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이걸 누르느냐? 한번 보세요. 악보에다가 색깔을 붙여놨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ABCD를 적어놓고
도우미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색깔 보고 외워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건 안 해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이런 악기도 만들고요. 하루 종일 트라이앵글만 치는 할아버지도 있는데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자존감을 높일 때 꼭 이 비디오를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가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이런 단체를 만든다는 것이죠.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연습을 해서 전 유럽을 다니면서 연주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노래는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민요입니다. 물론 크리스찬 가스펠송도 많이 연주합니다. 예, 이 기독교 세계관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제가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오케스트라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앙드레 류에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오케스트라가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인데요. 이분은 음악과 신앙을 통합하고 또 음악과 앙트로프너십을 결합시킨 아주 독특한 그 음악가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아주 화려한 무대, 완벽한 음량을 가지고 클래식과 팝과 찬송가를 함께 연주를 하는데 관객들이 완전히 매료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독특한 그 노하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이 지성과 영성과 인성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은 아까 말씀하신 윤리와 도덕성이죠. 저는 지금도 사실은 중간고사인데 우리 학생들 다 온라인으로 자기 혼자 시험 칩니다. Honesty and Integrity, 한동의 언어 코드, 정직과 성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정직하게 시험 칩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다 답안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한동을 지금의 한동이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성도 중요하고 지성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인성교육, 이것이 이 삼박자가 맞아야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ICT 창업학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더치 앙트레프너십 강의를 따로 하나 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연주인데요. 카이퍼가 썼던 그 수상집 중에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영성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이 찬양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건 암스테르담 아레나라고 하는 아약스 축구 경기장에서 하는 콘서트인데요. 이 축구 경기장을 이렇게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서 찬송을 연주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